계속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태민 교수의 저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성은 뭐냐면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의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정학이 중요하냐면 지정학의 위기가 발생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 전쟁과 맞물려서 가상자산의 가능성이 대두됐고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이 비트코인의 위력은 더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지전에 불과했단 말이죠. 더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멀리는 이란, 터키, 이스라엘 이 지역까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변동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상단. 자, 하단은 지지 영역이고 상단은 저항 영역인데 상단의 저항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자유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죠. 자, 여기서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볼린저 밴드를 추가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니까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확산되었던 상황 하에서의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현재로는 수렴 또는 축소 국면이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제가 살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도 기술적으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것까지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와서요. 지난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는 계속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과연 이 대탕트 화해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자, 중국과의 결별, 이익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중국과의 결별이라는 타이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클린턴 행정부 아래에서 중국은 WTO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바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 WTO도 가입을 했습니다. 아주 쾌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WTO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갈수록 중국은 규제는 피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합작법인, 미국 기업의 합작법인의 지분을 맥시멈 30%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합작법인 지분율 30%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또 WTO 가입 이후에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 이후에 중국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 자체 내에서 변화가 아니라 미국에서 변화 때문에 중국이 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균열이 발생했냐면 바로 2001년도와 2008년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도 9.11 사태, 9.11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동에 발이 묶이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견제를 소홀히 하게 되죠. 7년 뒤에는 2008년도는 월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미국보다 중국 눈치를 더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다 미국보다는 중국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만큼 중국이 그 틈새를 노려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게 되죠.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만들어지면서 201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한국도 지분율 4%로 참여를 하는데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57개국이 가입을 했죠. 근데 중국은 서방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체적 클럽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만큼 미국 눈치를 안 보면서 중국 자체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진핑이 주석에 올랐죠. 시진핑이 주석에 올랐는데 서방에서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서 시진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중국은 부유해질수록 대외적으로는 공격적 태도를, 내내적으로는 집단주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경직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전에 제가 1645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을 언급한 적이 있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의 원칙이죠.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조약입니다. 각 나라는 자유평등 주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645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베스트팔렌 조약 안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았죠. 필요할 때만 베스트팔렌 조약을 활용을 하고 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남중국해와 관련되어서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배타적 영유권을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U자 모양으로 9개의 점선을 그려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U자형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해를 침범하면서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베스트팔렌 조약을 100%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그 조약 안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남중국해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영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해서 페르시아만의 자원과 유럽과 동아시아 연결하는 중요한 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이 남중국해의 영해의 넓은 영해를 확보하면서 또 타이완을 확보하게 되면 태평양으로서의 진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의 많은 영해를 확보하고 또 타이완까지 거머쥐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죠. 그런데 2022년도에 11월 29일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저지르는 거 한편에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 11월 그 전년도에 2021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것은 이제 책이 기술된 내용은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작전 중에 수중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몰래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을 펼치다가 3조짜리 핵 추진 잠수함 함수가 부서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에 없는 물체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국이 건수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건수를 잡았다. 그래서 눈에 가시였던 미국의 자유항행에 건수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고 지점의 항행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대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떤 작전을 펼치려고 하냐면 유령 함대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부터 유령 함대를 운용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2025년도까지 제1도련선 일본 쿠릴부터 대만, 필리핀, 물라카 해협을 잇는 바로 그 가상선인데요. 그 가상선 내에서 미 군사력을 차단할 계획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까 보여드렸던 U자형 남중국해 영해에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제1도련선은 더 넓게 표시된 겁니다. 아까 표시됐던 U자형보다 더 넓은 개념의 도련선, 제1도련선인데 거기에 미국이 군사력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언제요? 바로 2025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의 전투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전투함은 중국이 더 많아요. 미국은 293척, 중국은 350척. 근데 단순하게 전투함 보유량만 가지고 전투력을 비교를 못합니다. 함정 전체의 배수량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배수량은 미국이 460만 톤, 중국이 200만 톤입니다. 해군력 판단 기준은 전투함과 그 다음에 배수량까지 함께 보는 거죠. 현재로서는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모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11척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서 세 번째 항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현재는 열세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모도 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중국이 미군의 해군력을 앞지른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워게임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대립,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또는 2027년도에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중국 타이완 워게임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자,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중동도 체크해야 되죠. 자,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무기를 이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타이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음에는 중동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